안정애착은 단순히 많이 안아주고 사랑한다고 자주 말해준다고 형성되는 건 아니에요.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 여러분 이거는요. 영세에서 3세까지 애착 형성을 잘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 왜냐하면 아이가 성인이 돼서 살아갈 때 많은 것들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많은 영향,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그 영향은 자아 존중감, 긍정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자기 개념, 그리고 성취감, 또 관계의 문제, 정서 조절 능력뿐만 아니라 자기 통제 능력, 청소년기의 비행이나 공격적인 성향, 더 나아가서는 정신적인 병리 형상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애착 형성은요, 단순한 훈육 방식이 아니에요. 어떤 훈육을 해야 애착이 잘 형성된다. 이런 스킬적인 면이 아니고 주 양육자가 얼마나 아이에게 정서적 반응을 잘 하느냐. 이런 거와 같은 양육 태도가 좌우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부모의 양육 태도는 아이의 애착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데요. 따뜻하고 수용적인 태도는 안정애착을 형성하게 하고 이는 아이가 사회적, 정서적으로 잘 발달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면에 아이를 거부하거나 지나치게 통제하는 양육 태도는 불안정 애착을 형성하는데요. 심리학자 시어즈는 부모의 양육 방법과 태도가 아동의 인성 발달에 기초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고요. 심리학자 허락은 부모의 양육 태도가 아동의 태도와 행동에 강하게 영향을 미친다고 했어요. 심리학자 바움린드는 부모의 양육 태도를 4가지로 분류했는데요. 아이를 거의 통제하지 않는 허용적 태도, 아이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방임적 태도, 애정적이고 대응적인 권위적 태도, 마지막으로 너무 엄격하게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태도, 이렇게 4가지를 꼽았습니다. 여러분, 이 중에서 가장 좋은 것 같다. 이게 뭘까요? 맞아요. 이 중에서 3번째 권위적 양육 태도는 아이에게 높은 애정을 갖는 동시에 아이를 또 적절하게 통제를 합니다. 이러한 태도를 가진 부모의 자녀는요, 당연히 사회적 능력과 자기 조절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론은 알겠는데 말로 들으니까 너무 어렵죠? 자, 지금부터 7가지 부모가 가져야 할 적절한 양육 태도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민감한 반응성이에요. 처음 아기가 태어났을 때는 울음이라는 걸 통해서 우리가 소통을 하게 되는데 아기가 울면 빠르게 대응해 주는 거죠. 아기가 뭔가 불편해서 우는 거죠. 이때는 막 떼쓰고 이런 게 아니죠. 뭔가 불편하기 때문에 엄마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아이가 울 때 빠르게 대응해주면 제일 좋은데 만약에 빠르게 대응을 못 해준다 그러면 엄마 가고 있어요 이렇게 말로 좀 해주고 기저귀가 젖었나? 우리 아기 배고픈가? 졸린가? 이러면서 말을 시키면서 뭔가 행동을 해주면 엄마가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여기에 대해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겠죠. 민감한 반응성이란 건 아이가 감정이나 욕구 표현을 했을 때 여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적절하게 반응을 하는 걸 의미하는데 그런데 엄마나 아빠가 감정 표현 불능이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감정도 평소에 잘 못 느끼고 자꾸 억눌러. 그리고 어떻게 표현해야 되는지 잘 몰라. 적절한 방법을 모르는 거죠. 이럴 때는 아이와 상호작용하는데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양육자로서 아이에게 민감한 반응성을 갖는다. 이런 것은 아이의 어떤 감정 표현이나 욕구를 했을 때 저 감정이 어떤 건지 읽으려고 일단은 관찰하고 느끼려고 노력하고 그거에 대해서 적절하게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거죠. 아이가 속상해하면 네가 속상하구나. 아이가 재밌어하면 같이 엄마도 행복해하고 아이가 어떤 일이 있으면 좀 공감해주고 따져 묻기보다는 좀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런 식입니다. 2번째는 일관성 있는 돌봄이에요. 여러분 육아책 보시면 일관성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사람이 기계도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일관적으로 대할 수 있냐라고 하시는데 이 일관적인 거는 루틴도 해당이 돼요. 예를 들면 몇 시 몇 시에 밥 먹고 자고 우리가 목욕하고 이런 시간이 아기 때는 어느 정도 정해 놓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돌봄을 받는 아기들은 그렇지 않는 아기들보다 더 안정감을 느끼게 되고요.
또 엄마가 어느 날은 막 기분이 좋았다가 어느 날은 막 우울했다가 똑같은 일에 대해서도 어떤 날은 허용해주고 어떤 날은 안 돼! 이러고 어떤 날은 화내고 어떤 날은 뭐 될지 안 될지 네가 알아서 해. 이런 식의 돌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일관성은 10번이면 10번 다가 아니라 대체로 한 7, 8번 정도를 의미합니다. 자, 세 번째는 따뜻한 신체 접촉과 애정 표현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인이 됐을 때 연애할 때도 제일 많이 하는 게 뭐예요? 스킨십이죠. 안아주고 손잡고 그리고 뭐 뽀뽀하고 이런 걸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사랑한다면 표현을 해야 이게 아이들도 또 사랑인지 알고 스킨십이 많다는 건 그 정도로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깝게 느끼면 아이도 엄마 말을 잘 따라주고 엄마도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기가 쉽고 친밀감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인데요. 저는 지금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중2고 이제 초등학교 4학년이지만 여전히 아이들이 너무 저의 아기 같아서 아이들 보면 아침에 엄마 사랑해 좀 뜬금없이 주말에도 뭐 같이 이렇게 있다가 엄마 사랑해 이러고 뭐 누구 좋아 이런 굉장히 뜬금없지만 아이들 이런 표현 의외로 좋아합니다. 예를 들면 남편이 사랑해 이러면 사고 쳤니? 왜 그러니? 갑자기 이렇게 정색하실 수 있지만 아이들한테는 그러지 않으셔도 되죠. 이 영상을 보시면서 나는 안아주는 건 많이 했는데 말로는 잘 안 했다 그러면 말을 좀 자주 습관적으로 해보시는 게 필요하고요. 내가 안아주려고 하는데 아이가 거부하거나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네가 지금은 그게 싫구나. 알았어 라고 아이의 욕구를 읽어주고 아이가 원할 때는 또 안아주고 이런 식으로 반응해 주시면 돼요. 2001년 켄터키 대학 연구에 따르면요. 신생아 때 많이 안아주고 쓰다듬어주고 이렇게 스킨십 많이 했던 아기들이 정서적으로 훨씬 더 안정돼 있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요즘은 모유수유 많이 안 하시지만 모유수유 할 때 가장 좋은 게 엄마와 아기가 살을 맞대고 있죠. 이 아기가 젖을 이렇게 빨고 있으면 그게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유수유를 오래 하신 분들은 좀 빨리 끊고 싶었지만 왠지 아쉬웠다. 내가 더 하고 싶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도 많더라고요. 네 번째는 정서적 공간과 반응입니다. 아이가 10개월이 되면 이제 손발이 자유롭고 돌이 되면 자유롭게 걸어 다니면서 새로운 세상을 맞게 되는데요. 이때부터 어때요? 자아가 본격적으로 발달하면서 좋고 싫고 그리고 갖고 싶고 뭐 하고 싶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명확하게 표현이 되죠. 자, 이럴 때 아이들이 울거나 짜증내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그 아이가 예를 들면 뭐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짜증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더 놀고 싶어서 짜증낼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뭐 계속 놀게 할 수도 없고 장난감을 다 사줄 수는 없죠. 자, 이럴 때는 아이에게 공감적 반응을 해주는 거예요. 더 놀고 싶지. 속상하구나. 이렇게. 장난감이 갖고 싶어서 떼쓰는 아이에게 집에 장난감 많잖아. 저번에 우리 약속했지. 이런 거는 소용이 없어요. 이때는 감정적으로 일단 달래주고 이런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게 좋습니다. 나중에 뭘 통해서? 놀이를 통해서. 아이들은 언어가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놀이를 통해서 또 이런 감정 표현을 많이 할 수도 있고 욕구 표출도 할 수 있는데 아이가 떼쓰거나 울거나 또는 싫다 좋다 뭐 이런 걸 할 때 아이에게 공감적 반응을 일단 먼저 하는 게 우선이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5번째는 자율성과 탐색을 지지해 주는 거예요. 0세 때 중요한 거는 신뢰감, 1세부터 중요한 건 자율성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근데 이 자율성과 탐색은 아이가 위험하지 않아야 돼요. 아이가 이제 궁금증이 많아서 막 자꾸 차도로 간다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소리를 지르지 마시고 말로 하지 말고 이때는 말보다는 행동을 제지시키는 게 가장 좋은 훈육이에요. 그래서 아이가 많이 어리다 그러면 빨리 가서 이렇게 아이를 들어서 안전한 공간에 놓는 거. 그리고 아이가 자유롭게 탐색하기 시작을 하면 집에 뭐가 아무것도 진짜 없어야 되죠. 그래서 그때 막 싱크대 문도 다 잠궈 놓고 서랍도 잠궈 놓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사실 제일 엄마들이 바빠요. 왜냐면 잠시 더 눈을 뗄 수가 없어요. 신생아 때는 좀 누워 있는데 1살 이후부터는 아이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계속 지켜봐야 되는 그런 게 좀 있긴 하죠.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는 아이들은 낯선 장소에서 또 적응을 잘 하기도 하는데 아이의 기질이나 성향에 따라서 또 엄마 무릎에서 안 내려가기도 해요.
하지만 낯선 장소에 있긴 있는다. 엄마가 안전기지라는 걸 아니까. 그래서 아이의 기질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애착 형성이 잘 돼 있다 이러면 낯선 장소에서 아이가 막 뭔가를 하다가 한 번씩 뭐예요? 엄마가 있나 없나 보죠. 그러면 엄마 여기 있어 이렇게 반갑게 또 해주고 또 와서 또 안기면 놀다가 왔어 이런 게 자율성과 탐색을 지지해주는 방법이죠. 메리 에인 스워스의 애착 연구에 따르면요. 안정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양육자를 신뢰하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낯선 환경에서도 대체로 잘 적응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6번째, 처벌보다는 긍정적인 양육. 아이들의 자율성이 높아짐에 따라 아이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하지만 아이고 저렇게 놀면 위험하지 않을까 싶을 만큼 좀 조바심이 드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근데 이때도 부모가 너무 지나치게 통제하지는 않으셔야 돼요. 아이들 유치원에 가면 하원할 때 하원하기 전에 잠깐 놀이터에서 놀리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저희 둘째가 유치원에 다닐 때 일인데요. 거기에 어떤 부모가 아이가 이렇게 정글짐 타고 이러니까 이러지 마라 저러지 마라 다른 아이한테 뭐 어떻게 하지 마라 하면서 정말 쉼없이 쏟아내시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그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릴 것 같기도 한데 만약에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아이 입장에선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내가 뭔가를 계속 잘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자율성이 어느 정도 손상이 되거나 자존감이 낮아지거나 뭔가 공격적인 성향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왜냐면 내가 이거는 하고 싶은데 엄마는 계속 못하게 하니까 화가 날 거 아니에요. 아이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오히려 더 통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아이를 윽박지르는 것보다도 아이의 감정을 먼저 읽어주고 네가 그랬구나 하고 다음에 감정이 좀 가라앉고 난 뒤에 엄마한테 얘기해 줄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서 아이가 차분한 상태에서 아이와 이야기를 나누셔야 돼요. 지나친 통제, 훈육, 방임 이거 다 아니고요. 적절하게 통제, 그리고 적절하게 내버려 두고 그리고 적절하게 훈육하는 요 선들을 계속 부모가 배워 나가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이를 너무 윽박지르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 아이는 부모와 어때요? 거리를 두게 되죠. 그러면 아이는 점점 더 반항적인 기질이 나오겠죠. 우리 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시작하면 이런 거 하잖아요. 너 이번에 시험 성적 몇 점 받으면 엄마 이거 사줄게. 이게 제일 안 좋은 거예요. 조건부. 그러면 이 아이는 처음에는 그걸 받기 위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지만 나중에는 거기에 대한 동기부여가 더 이상 되지 않고요. 아이와 엄마의 사이는 어때요? 조건부 사랑이 가는 거죠. 아무 때나 안아주고, 아무 때나 엄마 사랑해, 엄마 우리 아무개 좋아해, 이런 것들이 정말 성인이 될 때까지 저는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성인이 돼서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요? 자, 7번째, 엄마의 감정 조절. 저는 사실 이 7가지 중에 마지막 7번째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요. 이 1, 2, 3, 4, 5, 6번이 되려면 내가 어느 정도 경험도 있어야 되고 지식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엄마가 감정 조절이 안 되고 엄마가 불안정한 상태면 이게 정말 힘들어요. 아이를 이제 민감하게 반응해 주기도 힘들고 스킨십 많이 해주기도 힘들고 특히나 엄마가 어렸을 때 부모와의 어떤 문제가 이슈가 좀 있다, 이게 좀 크다 하면 아이를 키우면서 그게 투사가 안 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모든 부모가 자신의 부모와 좋은 애착관계를 갖고 전혀 정서적인 문제가 없다, 이럴 수는 없죠. 따라서 본인이 어떤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 그리고 본인의 부모와 풀어야 될 거는 좀 풀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서 상담받는다? 제가 운영하는 오행보험 명상심리상담센터에 오시면 이러한 것들 검사도 해드리고 또 상담도 해드릴 수 있고요. 심리도식이라고 해서 내가 어릴 때 나의 부모에게 받았던 어떤 양육 방식,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떤 게 결핍돼 있는지, 어떤 게 좀 지금 과해 있는지, 이러한 것들을 잘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그걸 검사를 일단 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하나씩 얘기를 해보고 지금 현재 육아를 할 때 어떤 마음 상태인지 이러한 것들을 제가 도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이 7번째 엄마의 감정 조절은 현재 육아를 하면서 내가 과도하게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감정을 자주 느끼는지
힘들 때 스스로 감정을 다스리는 방법, 그리고 자기 돌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러한 것들만 좀 짚어보셔도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고요. 감정 조절은 마음 챙김이나 아니면 명상, 그리고 감정일기 쓰기 같은 걸 통해서 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오행복맘 힐링 카페에서 또 우리 모임 만들어서 또 줌으로 그룹 수업 할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 오행복맘 힐링 카페도 꼭 가입해 주세요. 오늘의 결론, 부모가 가져야 할 가장 바람직한 양육 태도는요, 아이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스킨십을 많이 하는 건 기본. 아이의 감정이나 욕구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정서적 공감을 해주고, 일관된 돌봄, 자율성 지지, 긍정적인 양육, 이 모든 게 조화롭게 이루어질 때 아이와 엄마의 관계도 좋아지고 아이에게 안정의 짝도 줄 수 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이에게 공감적 지지를 해주고 정서적 반응을 잘하는 이 민감도를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번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알림, 구독 꼭꼭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